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여당이나 보수 언론이 아닌 민주당 자신이 새로 태어나겠다며 만든 혁신위의 위원장이 한 경고입니다. 이 발언 다음 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였지만 회의 시간이 짧았다.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다. 이러면서 또다시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을 서랍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정치권 상황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 오늘 전국을 물바다로 만들어서 숱한 피해를 낳은 호우 상황부터 재난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지금 잠수교 어떤 상태입니까? 네, 한강 잠수교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부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12시 50분 기준 잠수교 수위는 7.4m로 새벽 5시쯤에는 다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요. 할당된 방류량이 많아지면서 점차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에 서울 시내 27곳 하천도 모두 출입이 통제됐고 주요 도로 곳곳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중랑천 물이 불어나면서 오늘 오전 새벽 4시쯤부터는 동부 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양방향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IC 진출입 램프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고 양재천의 영동 1교 하부도로, 양재천교 하부도로도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오전 8시 모두 해제됐지만 모레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돼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교통 통제 구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들으신 대로 어젯밤 그야말로 물폭탄 같은 세찬 장맛비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까지도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 전선이 이동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충청과 전북 지방으로까지 호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도 짚어보면요. 주말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고 충남과 전북에는 최고 400mm, 그밖에 남부지방에도 많은 곳은 300mm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북 전주와 완주를 잇는 만경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유량이 늘어나면서 홍수주의보도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 이후에도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적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이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비가 쏟아질 때는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 이런 다소 생소한 표현의 그 재난 문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주말까지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이 극한 호우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50mm 비가 내리고 3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이 90mm를 넘을 때 극한 호우로 규정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이 주말까지 강한 비가 예보되는 충남과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게릴라성 호우로 서울 일부 지역에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질 뿐 아니라 장마가 끝난 뒤에도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극단적인 호우를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기상 조건이 충족이 되는 데다가 뚜렷한 특징이 극단적인 공기의 대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장마가 도대체 언제 끝나라는 질문은 사실 무색합니다. 이제는 장마 전선이 이제 북쪽으로 북상하고 나서 장마 기간이 끝나더라도 8월 달에 이보다도 더 많은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태풍은 10월까지도 더 막강하게 발달해서 영향을 줄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여름철 한철 내내 거의 우기와 같이 이런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9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극한
또 불안정한 대기 상태의 영향으로 비가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하게 내리는 이른바 야행성 장마 특징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 내릴 때 정말 물폭탄처럼 많은 비를 쏟고요. 또 밤 사이에 더 강해지는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비 피해 신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 밤사이 세찬비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담벼락이 붕괴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폭우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일대가 정전되는 피해도 있었는데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4천여 세대가 정전이 됐고 경북 포항과 부산 등에서도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65가구 134명이 폭우 피해를 우려해 일시 대피하기도 했는데 이 중 44가구 104명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여전히 귀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도로 축대가 붕괴되면서 주민 46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구청 측은 내일까지는 무너진 축대를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 주민과 서대문구청 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집 앞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집에 못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요. 어떤 복구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위험을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밤새 관찰만 하고. 더 큰 걱정 역시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들이겠죠. 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 강남 영동시장 일대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에 물이 차올랐는데요. 구청 관계자들이 작업을 벌여 10분 만에 물이 빠지긴 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이재민이 100여 명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들도 진즉에 대피를 시작했고 물난리를 겪었던 서울 동작구 남성 사계시장 상인들은 이 상품을 높은 곳에 올리는 등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던 서울 관악구 역시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지하철 4당역 일대 도로가 한때 침수됐고 도림천 산책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비 와가지고 좀 이게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높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서 좀 찼었어요. 걱정은 되죠. 비가 오면은 우리는 이 밑으로 막 물이 쳐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많이 오면은 여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엄청 많이 불어나요. 똑같은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요, 이 집안이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돌이 떨어지는 그 낙석 사고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어제 한 도로에서 이 토사가 쏟아지면서 차량 운전자가 다치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전국적으로 낙석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전북 진안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300mm가 넘는 비로 인해서 한 도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통행이 5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는 일도 있었고요. 강원 인제군의 한 도로에도 낙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전남 화순군의 한 비탈면에서는 갑자기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당시 도로를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가 흙더미를 들이받아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관계자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낙석이 3-4개 정도 굴러서 떨어진 거고요. 차량을 통제하고 중장비 동원해서 토사는 유출 도로에 쌓여 있었고 평소에 계속 다니시는 길이라 미처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어진 비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사흘 전 부산 사상 학장총 주변에서 실종됐던 68세 여성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는 전남 보성에서 도로 비탈면 유실로 50대 남성이 팔목을 다쳐 입원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중대본 대응 수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고 위기경보 단계 역시 경계에서 최고 수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지금 거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지금 걱정이 큰데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주택 침수를 대비해서 차수판이나 차수벽 설치 필요한데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차선책으로 현관문 앞에 모래주머니라든지 물을 좀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처음 맨홀 뚜껑이 열릴 때 맨홀 위로부터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후 물이 차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만큼
처음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빨리 신고를 해서 추가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이나 차 안에 물이 들어차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탈출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집안에서는 적어도 무릎까지 물이 차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하고요. 차량의 경우 초기에 탈출하지 못했다면은 이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자동차 안팎 물 높이가 30cm 안으로 좁혀지면 수압차가 줄어서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집중호우로 이 신축 아파트들까지 침수 피해가 이어지니까 자주 섞인 그런 패러디까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고가의 한 신축 아파트는 지난 1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단지 내 보행로와 공용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 역시 폭우로 이 지하 주차장과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이 물에 잠겼고 지하 1층 천장과 비상구 계단 등에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이름을 패러디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입주민들 역시 신축 아파트인데 도대체 어떻게 지은 건지 모르겠다면서 대형 사고가 터질까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차량 중간까지 차오른 물에 이 차량 지붕에 올라가 대피한 남성의 사진이 화제가 된 데 이어서 어제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우로 침수된 차량에서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이 썰루프를 통해 지붕 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빠르게 침수됐을 때 차량 지붕 위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 침착한 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이 해외 순방 도중에 현지에서 총력 대응, 이걸 강요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공식 방문 중인 폴란드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요. 집중호우에 총리가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전에 이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밤사이 비 피해 상황 등을 살폈다고 하고요. 또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로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윤 대통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에게 드리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제 관련 일정들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앞서 어제는 폴란드 측이 주최한 국빈급 환영식에 참석했고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대통령궁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는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14년 만의 공식 방문으로 윤 대통령이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지로 폴란드를 택한 것은 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국빈급 의전에 맞게 의장대를 사열했고 폴란드 군악대는 아리랑을 연주했는데요. 어제 모습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공식 정상회담에 앞서서 폴란드 관례에 따라 훈장과 선물을 교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에게 우방 원수 등을 수여하는 무궁화 대훈장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두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폴란드 최고 훈장인 흰 독수리 훈장을 전했습니다. 기자가 말한 이 폴란드 관례라는 거는요, 이 폴란드는 이제 국빈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두 정상이 그 각국의 최고 훈장을 서로 이렇게 수여하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폴란드 측이 요청을 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서 훈장 수여식이 두 정상 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은 약 85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두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확대, 특히 전쟁 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전후 복구 사업 경험과 기술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재건 사업 물류 지원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두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9월부터 차관급 협의를 통해 재건 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사업 발굴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정부 사무소를 열고 전담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방위 산업과 그다음에 원전 건설, 또 인프라 사업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그렇게 합의했죠. 네, 폴란드와 한국은 지난해 대규모 방위 산업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을 협의했는데 이 두다 대통령은 한국 무기 현지 생산을 희망한다고 했고요.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양국 정상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Bardzo liczymy na to, że będziemy nie tylko kupować nowoczesny sprzęt obronny dla naszych żołnierzy w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i w tej chwili między innymi w trakcie tej wizyty pana prezydenta o to właśnie zabiegamy, aby produkcja choćby koreańskich czołgów K2 była zrealizowana na terenie naszego kraju. 우리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올해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폴란드 신규 원전, 고속철도 건설 참여도 모색하기로 했고요. 두 정상은 비즈니스 포럼도 공동 주재하고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영해각서 30건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죠. 그 결과를 두고서 여야 정치권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에서도 여야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가지 요구를 일본 측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서 자국민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하지 않겠다면서 방류 이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면서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대로 즉시 방출을 중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일 정상 간 논의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IAEA의 안전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건 전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직격한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IAEA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어제 외통위 상황 잠시 보고 오시죠. 지난 정부에 이제 정영 외교부 장관 같이 일하셨죠? 네,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정영 당시 장관이 IAEA 기준 따른다면 1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정영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일본 측 주장을 신뢰하는 겁니까? IAEA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아니, 과학적 기술적 예. 검토의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본 가지고 주장보다는 있습니다.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뭐 직접 채취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검증한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수장치잖아요.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분석은 전혀 IAEA 이번 보고서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어요. 정수기 상태를 모르는데 정수기가 걸러준 물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어떻게 검증이 돼요? 정수된 물을 저희가 검증을 한다면 그 검증을 통해서 정수기 자체가 깨끗하고나는 걸 볼 수 그런데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IAEA가 방금 황희 의원은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저희 뉴스나인에서 보도를 해드렸지만요. 그 IAEA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일본의 바닷물을 직접 떠서 시료를 채취하는 장면도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알프스의 그 내부 장치까지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둘러싸고서는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또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UN 산하 기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UN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전 총장이 최근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국내 대립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로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당부였습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서 민주당 등 국내 일각에서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적절치 않다면서 유엔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IAEA 과학자들을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입국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 시위대에 거센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우리 시민사회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진 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의 방한 당시 모습과 어제 반 전 총장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Contaminated water is that safe? Mr. Director General, are you satisfied with this visit? How was your visit?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을 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곤란을 겪었다든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등등 이런 건 참으로 무책임한 또 참 위험한 이야기다. 국격을 해치는 일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그 시민사회를 참 이렇게 참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시민사회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진 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제 자신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기자 간담회까지 열어서 제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안 이걸 받으라고 경고를 했고요. 박광원 원내대표까지도 어제 의원들에게 이제 읍소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혁신의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제 혁신위 출범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걸 체감하고 있을 건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하면서 보름 넘게 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혁신위가 요구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의 수용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의원들에게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을 추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의 공식 당론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혁신이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음 의총을 포함해 우선순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김은경 위원장과 박광원 원내대표, 이소영 원내대변인까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요. 저렇게 추인이 의총에서 또다시 불발이 되니까 혁신위가 또 발끈하고 나섰죠. 네, 혁신위는 어제 오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윤현중 혁신위 대변인은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건 대단히 실망스럽다.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두고서 찬성 그리고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약 1시간의 자유 토론 시간 동안 20명 정도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대부분 불체포 특권을 주제로 발언을 했는데 찬반 의견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강훈식 의원 등 찬성 쪽에서는 주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간 반면 서른, 전해철 의원 등 중진 반대파는 민주당이 검찰과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굳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반대파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칫 검찰의 정치 수사를 인정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은 또 혁신위의 이 정무적 판단 능력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혁신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의원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찬성파 의원들은요, 이 연판장 이걸 또 돌렸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의총에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첫 제안을 20일 넘도록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건데요. 1차 서명에는 3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뉴시스에 따르면 서명에 동참한 한 초선 의원은 혁신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추인이 불발되면서 서명운동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그리고 반대파의 의견차가 심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죠. 때문에 결국 이제 당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리더죠. 이재명 대표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어제 의총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는 현재까지 가타부터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에서도 혁신안이 좌초된 걸 두고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고 강선우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얘기했었지만 앞서 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체포 특권 혜택을 누린 바가 있죠. 그러다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다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을 의원들이 추인하지 않는 걸 두고 이 대표가 이처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자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집중 공격하는 양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각각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혁신 의지가 있는지 걱정스럽다. 혁신위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고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서 지은 죄가 많아서 도저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음은 물론 얼마 전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큰 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달 불체포 특권 포기 연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발언 듣고 오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연 혁신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국회 운영의 파트너인 여당으로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 했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제안한다고 했지만은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혁신위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호신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안에서도 어제 의총 결과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최근에 이제 지도부의 그 정식 경고까지 받은 중진 이상민 의원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반대하는 쪽 의원들의 주된 주장은 검찰 수사가 민주당을 향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패 정당이다, 또 누구를 위한 사설 정당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정치적으로 다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냥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될 일이다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 정당이다, 또 누구를 위한 사설 정당이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정치적으로 다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에 막 애지중지 집착하고 그럽니까? 그거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될 일인데요. 뉴시스에 따르면 한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는 대표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던 시점에 이 대표가 승부수를 띄우며 과감하게 돌파한 사항이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 대표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 대표가 스스로 내놓은 혁신안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1호 혁신안이 사실상 의원들에 의해 거부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당원들이죠.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한 혁신위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 이 혁신위는 개딸들의 움직임을 오히려 옹호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 강성 팬덤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이른바 개딸을 BTS 팬클럽 아미에 비유하면서 노래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아미처럼 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훨씬 더 건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밝히면서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최근 만들어진 온라인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 잇따라 글을 올려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한 혁신위를 성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혁신위를 혁신해라. 혁신위는 왜 이 시기에 불체포 특권 얘기를 자꾸 하냐. 혁신위 이 정도면 검사 프락지 아닌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검사들이 민주당 의원들 기소하고 여론전 만들고 그래서 민주당 이득이 뭐냐라는 등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최근 움직임에서 이제 또 다른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최근 이들이 이 대표를 이순신 장군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놓고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대표가
외국 침략을 방어한 이순신 장군과 흡사하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당대표 회의실에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현수막에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 제명인의 마을 등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애칭인 잼과 이순신을 합쳐서 잼순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재명은 현존하는 이순신, 이재명과 함께 후쿠시마 해전 승리하자, 국민의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걸어놓으면 딱 맞겠다, 이런 글들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백경훈 상근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이순신 마케팅,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순신 장군을 욕되게 하는 천박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잼순신, 현존하는 이순신, 민주당과 민노총의 이순신 마케팅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하실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욕되게 하는 천박한 행위를 멈추고 국민의 삶부터 가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중요한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박 전 위원장이 최근 또다시 민주당을 겨냥한 쓴소리를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고 공개 요구하며 이 개딸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예로 당원 청원 게시판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또 수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 최근 진행한 자신의 북콘서트 후기를 SNS에 게재하면서 매번 민주당에 대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내로남불, 무능인 것 같다. 민주당이 청렴한 민주당, 이 유능한 민주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나은 정치를 희망하는 많은 분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어제 이제 의원총회, 그러니까 정책의원총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하는 게 있죠. 바로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서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했는데 결국 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논의가 있었지만 회의 시간 자체가 짧았고 그다음에 어제 그것이 추인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접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의총에서 또다시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지금 이 제안이 나온 지 이미 보름 이상이 지났고 당 지도부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의원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1호 쇄신안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고생을 해주고 있는 혁신위원들인데요. 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1호 이렇게 하나씩 1호, 2호, 3호 이렇게 쇄신안을 하나씩 내놓고 이것을 당에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조항 아니면 5개의 조항 좀 이렇게 한 달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수기를 거친 다음에 혁신 안을 몇 개를 해가지고 이걸 내놓는다고 한다면 당에서 그 전체적으로 이걸 포괄적으로 뭐 승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받아들일 걸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혁신 자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돼버리면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도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도 틀리고 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저는 일단은 받아줘야지만 혁신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다음 의총에서 이것이 통과가 될지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까지 저렇게 읍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데 또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가 일단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거 현역 의원들이 오히려 기득권처럼 예를 들어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혁신위는 자초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보내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딸들 논란들은 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개딸들도 있고 또 이낙연 대표를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또 층도 있습니다. 서로 저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뭐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오가고 뭐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더라도 이것이 다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대신에
정치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배척하면서 하는 정치가 힘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를 상대방을 포용하고 설득시키는 어떤 포용하는 정치가 돼야지 그 힘을 더욱더 더해가는 것이지 저는 그러한 점 등을 좀 감안하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네. 그냥 하나만 추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이제 뭐 기자들이 전달을 했지만 지금 어떻든지 간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뭐 물론 자기 얘기라고 하기는 했지만 네. 그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의원들이 이 혁신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침묵하고 어떤 조치나 언급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수사를 자기가 의심받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혐의가 있거나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어떤 부당한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아까 것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것이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이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어떤 지금의 검찰 수사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도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인 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민주당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의혹도 그런 시선을 가진 분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포기는 혁신위의 1호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발됐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먼저 이재명 대표가 포기 선언을 한 것을 받은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는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당장 윤관석, 이성만 의원 아직 기소 안 됐어요. 검찰이 언제든지 영장 재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체포 동의 안 해주고 이번엔 동의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김은경 위원장의 정치적 감각의 수준이 노출이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누가 그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쇄신안 자체가 지금 물 건너간 게 아니고 혁신위원회 자체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혁신위는 민주당의 당원에도 없고 당규에도 없어요. 그런 혁신위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또 한 번의 작지 않은 타격이 가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지금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또 밖으로는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주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해법 없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진상규명특위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언급이 됐고요. 오늘 오전 최고위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거짓말 돌려막기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입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일방적인 상식인데 뜬금없이 백지화를 던진 게 당황해서 그런 건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어 제사 정부 여당을 향해서 국민을 또 국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농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년간 준비한 정상적인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려고 이런 꼼수에 의도적 혼란까지 야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뒤로는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여당은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 등이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인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에선 단독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민주당 진상규명특위 출범식에서 송기현 의원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문 발차식으로 야당만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소영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일 귀국 즉시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이 국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발전한 식으로 야당만으로도 먼저 출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요. 그 노선 변경 관련해서 정부의 해명이 지금 계속 모순 혼선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즉시 15일이죠. 귀국 즉시 입장 표명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런 야당의 공세를 음해 공작으로 규정하고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어제 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걸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서 원 장관을 고발했다면서 원 장관이 용역업체 타당성 조사를 보고받은 날짜까지 밝히며 이 노선 변경에 개입한 일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해서 직권 남용으로 몰고 가는 건 선을 넘는 음해 공작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어 윤재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른 건데 이번 사태에서는 민주당만이 국정농단이자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 만한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하여 직권 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선을 넘는 음해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발된 당사자인 원희룡 장관도요. 이 고발된 것에 대해서 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도 안 난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네, 현재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데요. 원 장관 어제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경기도당 측 공수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 장관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실시간이 있으면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 중단시킨 잘못을 반성하고 양편 국민을 비롯한 이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 장관을 협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국토부의 현장 설명회에서는 노선 변경에 국토부나 정치권의 외압이 없었다는 설계 용역 업체의 주장이 나와 주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안 노선을 제시한 그 설계 담당 용역 회사죠. 그 회사의 관계자가 직접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이거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네, 용역 2달 만에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건 원안인 양서면 종점 위치가 부적절했기 때문이고 원 장관이나 국토부 관계자를 만난 적도 전혀 없다는 건데요. 이 관계자는 이어 타당성 조사 때 대안 검토는 일반적이며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만을 검토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현장에서는요, 마을 주민 95%가 원안 노선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업 원안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 1위 이장 박구용 씨가 5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한 뒤에 소음과 경관 훼손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곳에 사는 770가구 중 원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건데요. 어제 국토부 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여기가 770가구예요. 찬성하시는 분이 5%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반대하고. JC잖아요, JC.
여기 IC 차들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고통만 감수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처럼 국토부가 설계 용역회사 직원과 함께 재차 해명에 나선 어제 국토부 청사에서는요, 원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대학생들의 기습 시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런 단체 회원들이 이 원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현행범으로 연행했습니다. 네, 대진원 회원 13명이 국정농단 원희룡 사퇴하라, 윤석열,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실을 밝혀라 등이 적힌 소형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대진현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은 답방 추진을 환영하면서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면서 만세를 외치기도 했던 단체로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제 체포된 대진현 회원 13명 중 12명은 여성,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시위 중이나 회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면서 회원 모두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는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원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원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 의원은 원장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당시 취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 변경된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지시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라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속도로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저는 그것에 부당하다고 항의하기 위해서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입니다. 정치를 그만두고 행정을 하십시오.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여야가 이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지금 고발전으로까지 이 상황을 만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는요, 국회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실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민주당의 주도로 열린 오늘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투기 구성, 청문회 실시라는 문구가 붙은 피켓을 게시하면서 여당을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전체 회의 개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처가 일가의 의혹을 덮어주는 호위된지 도대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질문조차 못하게 막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우리의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입니다. 거기 비서실 참모들도 많이 나가 있고 사실은 운영이 질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는 좀 상식에 어긋난 거 아니냐, 자꾸 보여주기식에 좀 매달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는 양당 모두에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2년 전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왜 운영위를 안 여냐, 청와대 방패막이냐라는 주장을 아주 세게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공수가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배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중 대통령실 현안 질의 개최를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들과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한 뒤 회의 시작 뒤 약 25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요, 정말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양측의 어떤 대립과 갈등만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공세는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까지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어제 오늘이죠, 두 가지 사항을 직접 윤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물론 하나는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 지금 순방 중인데 귀국하면 바로 입장을 직접 밝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
여당을 향해서 국정조사 받으라 이렇게 지금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참모 뒤에 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그냥 국토부에게 맡겨놓고 그냥 대통령실에서 방관하겠다? 저는 어찌 보면 국정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조정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떤 그래도 감독권자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수수방관하듯이 이걸 제3자적 입장에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원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죠.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계속 그냥 뭐 하루하루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국민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진실인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이 진실에 대해서도 규명은 돼야죠. 저는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공개된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남기지 않고 저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또 그와는 별도로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타를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예타를 다시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정한 기관, 제3자적 기관에는 KDI라든지 국가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내놓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 것이 맞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대통령이 해명할 일인가 싶은 게 날짜를 보면 알아요. 2021년 4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예타 하는데 예타는 어디서 하냐면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3월에 그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타는 기재부에서 하지만 예타 통과하면 실제 그 본 타당성 조사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 해당 그 부서에서. 그래서 국토부가 2002년 3월 달에 용역을 맡기는데 2022년 3월 달에 이제 용역을 맡기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언제 취임했는지 제가 보니까 5월 10일이에요. 원희룡 장관 언제 취임했는지 보니까 5월 13일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을 받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대안을 보고한 게 언제냐면 5월 19일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원안이 여기가 이제 그 원안대로 가면은 상수원에 오염수가 배출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철새 도래지가 있으니까 조류보호 대책이 필요한데 방음벽 같은 걸 세워야 된다. 세 번째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대안이 뭐냐면은 상수원 보호 특구를 최소한 통과한다. 왜냐하면 다리를 강을 한 번밖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환경 훼손도 최소화된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인데 이게 IC 설치하는 거잖아요. IC 설치가 원안에선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안으로 IC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런데 야당의 주장대로만 하면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만사 제껴놓고 처가 땅을 위해 가지고 뭐 9일 만에 거기에다가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뭐 지시를 갖다가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한테 어떤 해명을 하려면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공수처의 원장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무슨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대통령한테 해명을 요구해야지 지금 봐가지고 뭘 이렇게 그러면 만사를 다 대통령이 뭐 다 그걸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진짜 오나인데요. 병역 면탈 혐의로 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의 소식입니다. 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유승준 씨는요. 당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건실한 모습을 앞세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으며 21년 동안 국내 입국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러자 유승준 씨는 2015년부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위해서 정부와 소송전을 벌여서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또다시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2차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바로 이 소송의 항소심 어제 있었던 건데요. 2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제한이 외교부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봤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비자를 내주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나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법대로 하면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렸어도 만 38세가 넘으면 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외에 유승준 씨가 이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칠 만한 다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과연 이제 21년 만에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그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유승준 씨 측에서 어제 선고를 근거로 당장 입국 비자를 신청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 참석한 유승준 씨 변호인은 유승준 씨가 너무 가혹한 제재를 받은 측면이 있다면서 당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유승준 씨가 예전에 신청한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유승준 씨 모습, 그리고 어제 변호인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유는 제 오늘한 말씀씨로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대를 가는 조건은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이 왔을 때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선고는 2심이고요.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만약 외교부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비자 발급이 미뤄지는 건데요. 또 설령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가 이긴다고 해도 주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같은 사유로 연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유를 들면 가능하다는 해석 때문인데요. 또 유승준 씨가 최종적으로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입국과제 난관은 또 남아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출국 금지를 요청한 병무청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 등 3개 부처가 유승준 씨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도 지적을 했지만요. 그동안 유승준 씨를 향한 비판 여론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내 여론은 또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네, 대체로 유승준 씨 한국 입국에 대해 냉담한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허가하면 군대에 다녀온 사람에 대한 모욕이다. 유승준 씨는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하고 뒤로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이 있었고요. 다만 유승준 씨 상황에 공감한 네티즌들은 연예인이나 고위급 아들 중에서도 이제 병역 기피자가 있는데 유승준에게만 너무 가혹했던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쭉 귀여울 예정입니다. 정말 태어나자마자 아주 깜찍한 모습으로 온 국민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쌍둥이 판다 소식입니다. 네, 어제 출생 6일차를 맞은 쌍둥이 판다 자매 따끈따끈한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쌍둥이 판다들은요, 출생 당시보다 하얀 털이 더 뽀송뽀송하게 자란 데다 볼에도 살짝 살이 붙은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가만히 있어도 미소를 띤 듯 웃는 입모양으로 보는 이들을 그야말로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염둥이 판다들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박, 너 동생 생겼어. 쌍둥이래, 쌍둥이. 에이, 엄마가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드세요. 냠.
엄마인 아이바오가 쌍둥이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물원 사육사들이 인공포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바오가 쌍둥이 중 한 마리에게 젖을 물리면 다른 한 마리는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어미에게서 짠 초유 젖병을 물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런 인공포육은 쌍둥이들이 골고루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교대로 진행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쌍둥이 모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생후 6일차 모습이 저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판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 눈가의 검은 털, 이건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판다는 보통 생후 10일경부터 검은 털이 자라날 모낭 속 검정 무늬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경부터는 눈과 귀, 어깨, 팔, 다리, 꼬리 주변에 검은 무늬가 확연히 나타나서 우리에게 익숙한 판다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쌍둥이의 언니인 푸바오도 생후 10일쯤 검은 털이 나와서 검은 무늬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20일이 지난 후에는 흰 털과 검은 털이 특징인 판다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쌍둥이 판다들이 지난 이제 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생이 공개되기까지는 나흘간의 시간차가 있었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성별 등 이제 개체 정보 확인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 판다들의 경우에는요, 이 육안으로는 이 성별, 그러니까 남녀의 성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판다 보호 연구센터에 따르면 신생 판다의 성별은 생식기와 항문 사이 거리로 판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거리가 암컷 보다 수컷이 2배가량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아기 판다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 길이 측정 과정에서 드물지만 오판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다는데요. 우리 쌍둥이 판다의 경우 국내 최고 판다 전문가인 강철원 사육사 등이 이 성별을 판별한 상태고요. 동물원에서 정밀 메디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판할 우려가 크진 않을 거란 게 동물원 측 전언입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 쌍둥이 판다들한테 최근 네티즌들이요. 동바오, 생바오, 그러니까 동생의 하나 글자씩은 나눠가지고 붙인 겁니다. 동바오, 생바오라는 그런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정식 이름 100일쯤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은 동물원 측이 후보군을 정해서 SNS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다른 나라에 같은 이름을 가진 판다는 없는지 중국을 통해 확인한 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논란 종지부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죠. 아스파탐을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바람 가는 물질이라고 하니까 당장 아스파탐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 섭취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람 가능 물질이라는 분류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 피클 같은 절임 채소, 또 알로에베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발암 가능 물질보다 위험도가 높은 술과 담배가 포함된 발암 물질 1군, 또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고온의 튀김과 같은 발암 추정 물질에 대해서도 섭취 제한이나 금지 조치는 없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른바 이제 제로 음식, 예를 들면 제로 콜라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던데 그렇다면 걱정했던 제로 콜라나 막걸리 마셔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WHO는 아스파탐에 대한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을 1kg당 40mg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체중 70kg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에서 300mg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캔에서 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식약처 역시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이 안전하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식약처는 국민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루에 40mg 곱하기 자신의 체중이죠. 그 양 이하로 섭취하면 평생 먹어도 이 양 이하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실제 아스파탐을 섭취하는 이제 그 양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에 조사한 양으로는 그 ADI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WHO의 발암 가능 물질 분류와 관련해 대한당뇨병학회는 비영양 감미료의 고용량 또는 장기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설탕과 시럽 등의 첨가당 대신 아스파탐처럼 단맛은 강하면서 열량,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비영양 인공 감미료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에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이에 식약처도 식품 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먹거리 안전을 두고서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요, 이 한 과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조사 결과 농심 새우깡 그리고 빙그레 꽃게랑에서 일일 섭취량의 70배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조사는 새우깡 90g과 꽃게랑 70g을 모두 먹는다는 계산하에 나온 결과며 다만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경로로 혼입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산물에 들어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과자에 혼입된 건지 제조 과정에서 섞인 건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과자업체 측에서는 이번 결과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농심 측은 미세 플라스틱 검출은 표준 분석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빙그레 역시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품 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과자와 포장 재질, 용기 등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폭넓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민주당 혁신위가 공고한 그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의 논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 찬성하는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민주당의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인데요, 31명입니다. 이들 의원들이 오늘 그 성명서를 내고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의원들이 이제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의원 등 31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